입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조금 2부 시간은 늦게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고요. 이번 시정연설은 추가 경정 예산, 그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께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준범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역시 핵심은 추경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금액이랑 편성 배경부터 좀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들으셨겠지만 시정연설에 먼저 인사말이나 이런 어떤 형식적인 걸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추경에 할애를 했고요. 내용 자체는 지난주에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서 추가되거나 빠진 건 없습니다. 그대로 현재 국회 추경안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총 30조 5천억 원의 추경, 그러니까 30조 5천억 원의 돈을 이제 정부가 더 쓴다라는 거를 국회로 넘기면서 대통령이 뭐 쉽게 얘기해서 좀 잘 봐달라, 빨리 신속 심사해달라라는 이제 일종 모두 설명을 쭉 한 거고요. 30조 5천억 원을 이제 쪼개 보면은 20조 원 정도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거고, 10조 원 정도는 이제 세입 경정이라고 해서 정부가 막상 거둘 돈보다 돈이 10조 원 정도 덜 들어오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정부의 장부를 고치는 거고, 그래서 정부의 수입을 10조 원 줄이고 정부의 지출을 20조 원 늘리는 그런 추경을 국회로 넘겼으니 국회에서 잘 심사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그 예상 기본 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예산 편성 권한은 행정부가 갖고 그걸 심의하는 건 이제 국회 역할이니까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는 증액은 할 수는 없고 깎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걸 또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고, 역시나 핵심은 민생 회복 지원금입니다. 최소 15만 원에서 한 50만 원 넘게까지도 이제 차등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이고 일반 언론에서 많이 표현하는 거는 전 국민 소비 쿠폰. 이게 전 국민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는 보편 지급이고요. 다만 안에 좀 차등을 두죠. 그래서 많이 받는 분은 최대 52만 원까지, 가장 적게 받는 분은 15만 원까지. 그래서 다 주되 차등을 두는, 그러니까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실 늘 논란되는 거잖아요. 그걸 일종의 이제 절충시킨 안인데, 현재 정부 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 안 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 안은 두 번에 나눠서 주는 겁니다. 약간 복잡한데, 일단 1차 지급과 2차 지급을 제가 쪼개서 말씀드리면, 일단 1차 지급 때 전 국민이 대체로는 15만 원을 받습니다. 대체로는 15만 원을 받고, 그중에 좀 형편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지정된 분들은 한 200만 명 정도 있는데 40만 원을 받습니다. 15만 원 대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힘든 분들, 그걸 바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대부분은 15만 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이렇게 1차 지급이 되고요.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소득 중에 상위 10%는 뺍니다. 그리고 하위 90%만 1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0%인 소득이 상위 10%인 분은 1차 때 15만 원 받고 끝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위 90%는 10만 원씩 2차에 더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15만 원 더하기 10만 원,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더하기 10만 원, 40만 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더하기 10만 원, 5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더해지는 게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지정되는 곳이 있어요. 대체로 지역의 군 단위 혹은 시 단위 중에서도 상당히 좀 작은 시, 이런 곳이 전국에 한 84개의 시군 정도 있는데 거기 사는 인구로 수로 치면 4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400만 명 분들은 지역 소멸이라는 이유로 더 배려해서 2만 원을 더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군 단위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10만 원, 최종적으로 2만 원 더해서 52만 원. 그래서 최소 15만 원,
최대 52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1차, 2차에 나눠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예.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재까지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가늠은 안 되는데 적어도 어제까지 이제 정치적인 언어로 나온 것은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굉장히 날선 반응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사실상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전 국민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거니까 이거는 뭐 당선 축하금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이 비판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기본적으로 감액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스탠스인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전 국민에게 주는데 전반적으로 깎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취약계층을 건드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쪽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정확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 국민에게 이게 풀리면 한 13조 원 정도 쓰는 거거든요. 정부가. 네, 13조. 이 정도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어서 과연 이제 야당이 얼마나 순조롭게 거기에 심의에 동참해 줄지는 약간 이제 미지수고요. 다만 이제 의석 수가 여당이 더 많기 때문에 뭐 논의는 하겠지만 이견이 길어지면 원안대로 갈 확률도 뭐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국회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통과하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당연히 그렇죠. 대통령도 많이 네. 강조한 것처럼 지금 우리 경제가 뭐 0%대 성장 참 시급한 상황이기도 네. 하고요. 새 정부 들어서 사실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역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정책이기도 한데 이것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전국민 소비 쿠폰과는 별개로 그렇죠. 이제 원래 우리가 쓰는 지역 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본적으로 할인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뭐 서울페이다. 그걸 한 뭐 9만 원, 뭐 9만 3천 원 이렇게 할인해서 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정부가 여기에 예산 6천억 원을 더 지원을 해서 지금도 할인 판매할 때 그 할인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인데 정부가 그 할인 예산을 늘려서 할인 폭을 늘립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현재 7% 할인해 주고 있는데 10% 할인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페이나 경기페이, 인천페이는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팔겠다는 거고요.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10% 할인해 주고 있는데 15%로 예를 들어서 뭐 전남에 무슨 군에서 발행하는 지역 화폐는 10만 원짜리를 지금은 9만 원인데 8만 5천 원에 팔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 화폐라는 건 그 지역 안에서만 의무적으로 그렇죠. 써야 하는 거잖아요. 시군을 네. 넘어가면 못 쓰는 거여서 네. 어쨌든 지역 경제 내부의 소비를 촉진시키는데도 정부가 돈을 쓰겠다. 이런 게 현재 추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발행 규모를 8조 원이 더 예. 추가 발행되도록 마중물을 붓겠다라는 거고요. 또 소상공인 또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안정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또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내용도 좀 축약을 좀 해주세요.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요즘 뭐 내수 침체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 네. 문제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채무 조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빚 탕감 쪽에 이번에 상당히 많은 정책 비중을 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흔히 표현하기로 뭐 빚 탕감, 채무 조정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원금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그 빚을 7년 동안 못 갚은 사람들. 그러니까 7년 동안 원금 5천만 원을 못 갚고 있는 사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가장 악성 채무, 사실상 받을 확률이 별로 없는 이 채무를 네. 이번에 한 방에 털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산 한 8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16조 원짜리 채권을 사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은행들이 여기저기 많이 돈을 빌려줬지 않겠습니까? 네. 그중에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데 7년 동안 전혀 못 갚고 있는 이것만 추려보면 16조 원 정도의 빚이 쌓여 있대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금 5천만 원 이하를 7년 동안 못 갚는다는 것은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 빚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상환이 굉장히 낮게 치거든요. 그래서 이 원금은 16조 원이지만 현재 금융사 입장에서는 가치가 훨씬 떨어져요. 사실상 뭐 거의 잠재적인 손실로 이미 처리해 놓은 거의 거죠. 0원에 가깝기 예. 때문에 근데 금융사 입장에서도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일부 돈이라도 받고 현금화 시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각 금융사에서 16조 원짜리 빚을 정부가 8천억 원을 주고 5%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5원 주고 사옵니다. 그럼 네. 이제는 정부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권자가 봐서 그 채권자들의 상황을 봐서 이 사람은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100% 탕감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좀 노력하면 갚을 수는 있겠다. 그러면 원금을 한 80% 깎아주고 남은 원금 20%만
최장 1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게.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쌓여 있는 빚 16조를 한번 털고 가겠다는 게 이 채무 조정 3종 세트의 가장 큰 정책이고요. 이게 지금까지 어떤 용어로 기사에 많이 보도가 됐냐면 이재명표 배드뱅크. 그러니까 이제 빚을 일시적으로 털기 위한 임시 은행 기구 이걸 만들어서 그렇게 털고 가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채무 조정을 하면 사실 뭐 빚을 못 갚고 빚을 안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좋은 일인데 그렇죠. 좋은 일인데 그럼 반대로 열심히 갚았던 분들은 나는 뭐가 되느냐 이런 말이 늘 나오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문자를 지금 올려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갚은 사람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늘 있기 때문에 성실상환자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꾸준히 소액이지만 갚아온 분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자 1%포인트를 대신해 주거나 아니면 현재 금리가 얼마더라도 최대 금리를 2.7%까지 낮춰주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아무리 그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방금 네. 이대호 기자님이 문자 소개해 주셨듯이 열심히 갚은 분들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이 야당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아까 전국민 소비 쿠폰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적이듯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뭔가 좀 약간 틀이 바뀌거나 뭐 규모가 좀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예. 대목이기도 하고요. 또 첨예한 부분이니까요. 대통령의 발언 중에도 올해도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가 예.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우리 윤석열 정부 1년 차, 2년 차 다 상당한 세수 결손이 나왔거든요. 뭐 한 56조 원, 30조 원 이렇게 예, 떨어졌죠. 두 해를 합치면 거의 8, 90조 원 정도. 예. 세수 결손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해서 그거죠. 정부가 한 올해는 세금 500조 원 정도 걷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걷어 보니까 50조 원밖에 안 걷혔으면 50조 원 세수 결손이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두 해 연속 수십조 원 단위가 났고 올해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올해 짜인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짰던 거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가 2025년 본 예산을 짜면서 예산 목표를 아주 좀 낙관적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40조 원 정도를 더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올해 이제 세수 반년치가 거쳤다는 얘기인데 현재 진도를 보면 현실적으로 그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요. 그게 일단 목표가 너무 높게 잡히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목표를 높게 잡을 때 전제가 2025년 경제는 좀 회복될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했는데 우린 뭐 지금 다 아다시피 경제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경제가 안 거치면 돈이 안 돌고 세금이 안 거치는 건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세수 결손을 지금까지 앞선 윤석열 정부는 그냥 그대로 놔둬버렸지만 우리는 어차피 세금이 안 거친다는 게 현재로서는 명확 관화하니 정부의 목표치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의 목표치를 낮추면 이건 결국 채권을 더 발행을 해서 안 거치는 세금을 결국은 메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이재명 정부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솔직하게 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좀 네. 희망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좀 더 가보면은 세수 결손이 조금 많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올해도 세수 잘 안 거칠 수 있으니 거기에 좀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희망 고문은 하지 않겠다. 솔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겠다는 건데 뭐 그 태도는 이제 좋고요. 좋은데 결국은 안 거치는 세금을 안 거친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정부의 가계부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일반적인 가게라면 지출도 줄여야 적자가 덜해지는 건데 지금 이번에 추경은 어쨌든 지출이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러면 수입은 준다고 인정을 하고 동시에 지출을 늘리는 거니까 이게 약간 불균형이에요. 결국은 네. 이게 다 재정 적자로 쌓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이 상당히 공격을 해올 거고 뭐이 부분도 정부가 뭐 논리적으로 방어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물론 이재명 정부의 취지는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어야 그러니까 마중물을 해야 경기의 순환이 되고 그래야 민간도 올라온다 이 논리인데 물론 이게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가 재정 적자를 당장 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추경 심의하면서 정부 부채 논란을 가중시키는 대목이 되겠죠. 오늘은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곽정대 님이 주가지수 쭉쭉 올라가는데 언제 경기가 좋아질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대통령의 발언 중에도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늘 코스피 5천 시대가 그 대선 후보 때도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이 좀 인상적인 단어였고 지금 6월에만 거의 한 1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요. 네. 한 달 단위로는 역대 최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 2,690 하던 게 지금 3,110 하니까 네. 엄청 올랐는데 다만 이제 지금 오른 것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대 심리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 취임했다고 갑자기 기업들 실적이 한 달 사이에 개선될 리는 만무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심리에 따른 반등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의문인데 네. 근데 어쨌든 5천 코스피 5천 시대라는 목표를 정말 달성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일단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죠. 특히 반도체, 뭐 조선, 방산, 자동차 쪽이 실적 개선되는 게 좀 나와야 되고 그게 본질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정들이 뒤따라야죠. 대표적인 게 상법 개정인데 지금 상법을 한다면서도 아직은 일단 이번 정부에서 약간은 신중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에게 더 철퇴를 내리는 이런 어떤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재계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데 그리고 야당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 재계 반대와 야당 우려를 얼마나 뚫고 가느냐가 코스피를 더 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모멘텀이 죽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어쨌든 협치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협치라는 것은 반대된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건데 어쨌든 재계와 야당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뭐 소위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협치를 하려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줄타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현재로서는 코스피 당장 단기적으로는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천재 추경안을 이제 언제 국회가 승인을 해주느냐를 예. 봐야 하는데 일종의 조금 뭐 스케줄 같은 게 있습니까? 국회 본회의 일정 같은 거. 여당의 목표는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부터 실무적인 추경안 심의를 상임위별로 시작을 했고요. 네. 절차적으로 보면 상임위에서 통과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 본회의인데 현재 어제 여당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면 7월 첫째 주까지는 통과를 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6월 마지막 주니까 2주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네. 속도전을 하겠다는 건데 물론 그 안에 얼마나 순조롭게 협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목표를 여당이 그렇게 잡았고 여당 의석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으면 7월 초순 늦어도 뭐 중순까지는 통과된다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게 순조롭게 합의 처리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많이 봐왔듯이 결국은 이견만 있고 강행 처리가 되느냐 그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6824님이 대통령 시정연설 듣고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니까 완전 이해가 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또 이렇게 문자도 주셨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또 친절하게 취약을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을 현재 협의 중이라며 수입 감소 우려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으로 폭등했으며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 때 가장 극심했다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연립 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72만 원으로 전달보다 4만 원, 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 강화했던 대형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를 다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은행들이 규제 완화로 생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해 채권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이 콘텐츠가 됩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볼까요? 네, 3759님. ISA 계좌 만기는 몇 년이고 연장 가능한지,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죠. 네. 비과세 혜택이 최소한 그 배당 이자에 대해서 200만 원 그리고 네. 서민 농어민용은 400만 원까지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계좌인데요. 이게 사실 만기는요 본인이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최초에 달라집니다. 네. 최장 999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사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설정할 때 이거 몇 년으로 할까 하다가 99년으로 제 거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길게 갖고만 있어도 되고 의무 가입 기간과 만기는 다른 겁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인데 네. 그게 현재로는 3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3년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뭐 3년으로 설정해 놓을 필요는 없죠. 5년, 10년, 20년, 50년, 99년으로 해놔도 사실 문제는 없는 겁니다. 3년만 채우면 네.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처음에 설정한 기간이 너무 짧았다 해서 만기가 됐다라고 해도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관리하시는 그 계좌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문의를 해보시면 분명히 연장이 될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9127님. 새출발 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은 추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새출발 기금 콜센터에 알아봤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해서 이미 조정을 받으셨다면 추가로 채무를 넣거나 다시 신청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고의적 반복적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고요. 새출발 기금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나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고 네. 이번에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아직 정확한 규정이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만약 변동사항이 생기면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 newstartfund.or.kr에서 공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새 희망, 때로는 새 출발 기금 이렇게 이름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 특히 이제 탕감까지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1회로 네. 한정이 된다라는 거. 사실 그것만 해줘도 사실은 크죠. 고마운 거고 큰 거긴 한데 네. 이걸 또 반복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꼭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창업 트렌드 시간에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문윤홍님, 공공배달 앱은 왜 사용률이 적을까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어제 출연했던 그 배달 중심으로 하는 자영업자분들 통해서도 우리가 창업 트렌드 시간에 저도 물어보고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공공배달 앱 자체에 많은 음식점이 있고 많은 이용자가 있어야 그 안에서 이른바 네트워킹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입점한 음식점도 적고 이용하는 사람도 적고 해서 그거를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돈을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맛집을 유치하고 많은 사람이 쓰도록 프로모션하고 광고하고 특히 할인 쿠폰을 막 쏘면서 이 네. 사람들이 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계속 들여다보도록 알림도 네. 보내고 사실 쿠폰 보내는 게 다 돈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하는데 공공 배달 앱은 사실 거기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요기요가 됐든 쿠팡이츠가 됐든 배달의 민족이 됐든 또 그런 경쟁을 펼치는 건데 오죽하면 배민 창업자가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더 큰 자본의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독일에게 팔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그 자본의 전쟁이다 보니까 네. 공공 앱이 그 사이에서 힘을 갖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어제 자동차 보험 사기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박상영님, 사기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보험 가입 시 제한이 있나요?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이다 보니까 이걸 네. 들으면 안 돼라고는 못하는데 다만 사기 이력이 있다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서 굉장히 깐깐해진다는 거죠.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고 네. 보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심사가 지연되면서 또 추가 서류를 계속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는 아예 하지 생각도 말아야죠. 하지 마시죠. 네. 생각도 하지 마셔야죠. 자, 애프터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코스피는 1.8% 내린 3051, 코스닥은 1.9% 내린 7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